네, 스몬비족,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길을 걸을 때 전화기만 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몬비족을 겨냥해서 길 바닥에 광고물을 붙이는 업체가 많습니다. 거리를 어지럽히는 건 물론 이걸 밟은 시민들이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사고가 잦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통신사 대리점 앞에는 바닥에 광고물을 붙여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이 코팅이 되어 있고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붙여놔서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제가 밟은 테이프에 제가 넘어질 뻔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화장품 매장 광고도 공연 홍보 포스터도 바닥에 붙습니다. 실제로 비 온 날 젖은 광고물을 밟고 넘어져 크게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비닐에 있는 물기를 밟고 넘어지시면서 손이 골절이 되셨고 철심을 받는 넘어지는 사람 그럼 다 보상을 해줘야 되냐. 일부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보지만 업체들은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틈타 광고물을 뗐다 붙이며 피해갑니다. 문제는 안전만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눈이 가는 곳에 스티커 광고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간밤에 눈이 왔지만 방수 재질로 만든 듯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오래전에 붙은 광고 스티커가 그동안 제거되지 않아 흉하게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환승센터에도 스티커 광고는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주는 심부름센터나 불법 대출 등 합법이 아닌 내용을 담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붙인 스티커는 그림자처럼 흔적만 남아있고 너덜거려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아무래도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들죠. 불법 부착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떼기 쉬운 벽보는 쉽게 단속되지만 스티커는 떼기 어려워 단속이 더욱 쉽지 않고 지자체의 단속 의지도 덜합니다. 사진 찍은 거 다 보냈어요. 근데 그게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양이 없어서 못한다는. 바닥에 붙은 광고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건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입니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이른바 스몬비족이 늘면서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건네기보다는 최대한 넓게 바닥에 흩뿌리는 겁니다.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인천의 한 번화가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낯뜨거운 전단들이 여기저기에 버려져 있는데요. 눈이 왔다 녹으면서 전단들이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같은 날 홍대 밤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가방 안에서 나온 전단들이 뿌려지고 낙엽처럼 쌓인 전단 위를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모두 유흥업소 전단지입니다. 바닥에 도배될 정도로 많이 뿌려지는 편이에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길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종이 자체가 되게 반짝거리는 광택나는 재질이어서 더 그렇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힐 뻔한 위험한 상황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바닥에 부착된 광고물 때문에 앞을 보면서 가는 사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인천의 한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안 닫히고 땅이 기울면서 벽에 금이 가고 있는데 불안에 떠는 주민들은 지하 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인천 시내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 이후에 이 아파트에서 황당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984년 지은 이 아파트엔 모두 260여 세대,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 땅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주차장 접촉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빨라지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중 주차된 차량들이 뒤로 한꺼번에 밀리면서 뒤엉켰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차들이 그냥 저절로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파트 복도 위로 올라와 봤는데요. 곳곳에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생활하는 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달 가까이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직접 이렇게 문을 닫아봤더니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문 전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듯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이 아파트 단지에만 30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입주민들의 수리 요청 민원만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갈수록 문을 여닫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문이 안 열어진다는 거예요. 고쳐서 잘 됐는데 또 이렇게 문이 안 되는 거야. 승강기업 비상계단 출입문도 틀어졌고 복도에서도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방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아예 닫히지 않고 볼펜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요거 문 안 닫혀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닫히니까 여기 딱 맥히니까 있는 거 떼기니까 깎아냈지. 욕실에 붙어있던 타일 조각도 하나둘 떨어졌고 집안 곳곳엔 금이 생겼습니다. 플라스틱 샷입니다. 문을 닫아봤더니요, 한눈에 봐도 위쪽과 아래쪽 너비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줄자로 재봤더니요, 아래쪽은 4.5cm 정도인 반면에 위쪽을 한번 재볼까요? 9.6cm 정도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평계에도 바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고 바닥에 내려놓은 탁구공은 곧바로 한쪽으로 굴러갑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가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이런 현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아파트 앞 바로 상가 건물 벽과 바닥 사이에도 이렇게 균열이 깊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손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인데요. 이 꽂혀있는 철근을 한번 위로 뽑아보겠습니다. 이 성인 키를 훌쩍 넘길 정도고요. 이 높이가 3m 돼도 그 끝이 안 보일 만큼 그 균열의 깊이가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안전점검에서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입주민들과 시공사 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정밀 진단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관할지자체는 달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인천시장은 중재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명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도 주민들은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평평했던 아파트 산책로가 움푹 내려앉고 지하 주차장엔 여기저기 금이 가고 이게 고작 한두 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라면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하기 마련이죠. 제대로 된 안전 진단을 해달라는 주민들 목소리에도 해당 지자체는 소극적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쪽은요, 언뜻 보면 평범한 산책로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산책로의 높이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과 같았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맨홀 뚜껑들은 한쪽으로 기울었고 지면과 평평하게 있어야 할 배수시설도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단지의 바로 옆동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더 두드러집니다. 한쪽 아파트는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만큼 땅이 꺼졌지만 옆동의 아파트는 흙이 쓸린 자국만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땅바닥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은 또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유독 땅 꺼짐이 심하게 발생한 곳이 바로 이 자전거 보관대인데요. 이쪽을 보면요, 벽과 자전거 보관대가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제 몸이 들어갈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나온 듯한 나사못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이곳저곳에도 고쳐야 할 곳이 생깁니다. 온 힘을 다해도 문이 안 닫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장롱문이 저절로 열리는 곳도 있습니다. 샤워하면서 무슨 금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타일이 아래쪽이 깨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타일이 깨지는 소리였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이 동에 있는 120세대 가운데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된 곳은 85곳에 이릅니다. 모두 최근 1년 사이 발생했거나 발견된 것들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근처에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철도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아파트 옆에
나무가 이렇게 이런 나무였거든요. 그게 막 다 옆으로 쓸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상하다 이제 막 보는 사람마다 그랬죠.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나무를 또 벼버렸어요. 그 왜 폈나 그랬더니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포시 도시철도 시공사 측은 이 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집안 침하가 발생했을 수는 있지만 공사와 지하수 수위 저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가 18년 된 아파트고 세대 내부는 지하철 공사하고 연관이 없다고 나왔고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사 말대로 이곳이 노후화됐기 때문이라면 옆 주차장과 이곳이 똑같이 갈라져 있어야 하지만 이쪽 벽면은 깨끗해 보입니다. 김포시는 정밀 안전진단을 하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지난해 한 차례 진행했다며 거부한 상황입니다. 다만 입주민들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학계 전문가, 시공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는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주변의 안전 부분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 전문가들은 철도 공사를 위해 지하수를 퍼내는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 땅이 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여기만 균열이 있고 다른 편에는 균열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주변에 있는 토목공사하고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개연성이 많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변 지역의 안전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시공사의 소극적인 자세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발표하다. 경남 남해의 한 작은 마을에 수시로 날아드는 물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논밭에도 마을 어장에도 계속 날아와서 마음 편히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밭을 내면 막 횡행 날아다니 겁이 나가지고 밭에 일을 못하고 말도 못해 그만 싹 공백이라. 마을 주민이 불안해하는 건 바로 골프공입니다. 제가 서 있는 다리 아래로 바닷물이 흐르고 있는데 바지락이 나오는 이 마을 어항입니다. 저쪽에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 모습도 보이는데요. 인접한 곳에 이렇게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골프를 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도 이렇게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경남 남해군의 한 마을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배를 피항시키는 항구 바로 옆에 골프장 4번 홀이 만들어졌습니다. 골프장과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정식으로 면회사를 내가면서 관리하는 어장이거든요. 공 날아온다고 이제 요 위로 올라오지 말아야 되더라. 우리 어장은 저까지 어장이고 마찰이 맨날 있어요. 실제로 바다에 골프공을 빠뜨리거나 해안가에서 공을 줍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골프공이 수년 동안 갯벌에 쌓여 바지락 조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개를 캐는지 공을 캐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골프공은 5번 홀 근처 시금치 밭에도 날아들고 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농민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공이 내 앞으로 지나가더라고. 그래 내는 터지거든. 놀래야 돼. 시금치밭에 떨어진 골프공을 들어왔더니 이렇게 흙이 골프공 모양처럼 동그랗게 패여 있습니다. 물은 땅이지만 골프공의 위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 농민은 사흘 동안 주운 공이라며 고무대야 한가득을 내밉니다. 취재진도 밭에서 20여 분 동안 골프공 14개를 주웠습니다. 밭에서 공 치는 소리가 들리고 골프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골프공을 되게 많이 주워서요. 여기는 잘 넘어가는 편이라서 저희도 체크 따로 하거든요. 제가 서 있는 시금치 밭에서 도로 하나를 두고 바로 골프장이 있습니다. 불과 몇 걸음 만에 닿을 거리인데 날아오는 골프공을 막을 안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리조트 측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골프장 외곽에 향나무와 대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늘이 생겨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며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대신 그물망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번엔 리조트 측이 미관이 좋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한 분은 바로 다쳤어요. 그런데 심하게 안 다치고 그냥 골프공이 그진 떨어질 때 맞아가지고 여기 시골 사람들 그렇게 심하게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냥 넘어간 거죠.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공 민원은 수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경기도의 한 골프장 바로 옆에 도로가 새로 뚫렸는데 지난 7월 이곳을 지나던 차량 보닛 위로 골프공이 떨어져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망 설치와 코스 변경 등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민원이 발생한 일부분만 그물망을 설치했고 이마저도 망 높이가 낮아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민원이 잇따르는 건 골프장 밖 시설물과의 거리와 안전망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관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과 휴식을 위해 골퍼가 친 공이 주민들에겐 위협과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촘촘한 그물망 설치 등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수입니다. 시민들이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한 무인 도서관이 서울 시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객들이 쓸만한 책을 모조리 가져가는 통에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착 카메라가 살펴봤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곳은 지하철 교대역 내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시민들이 기부한 도서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우체통에 도서를 기부하게 되면 바로 옆에 놓인 공중전화 부스의 책장에 책이 놓이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 워낙 책의 분실이 많다 보니까 관리자가 없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무인 도서관이 아니라 유인 도서관이 된 건데 어쩔 수 없다는 게 운영기관 측의 설명입니다. 근무자가 없으면은 분실량이 상당하죠. 그래서 잠그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한국방정환재단이 2년 전 설치한 이곳의 운영 시간은 점차 줄어 지금은 오전 9시부터 3시간만 문을 엽니다. 잠글 수 없는 어린이 서가 쪽에는 계속 책이 분실돼 책장 한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지하철역 무인 도서관의 사정도 비슷해 한때 13곳이었던 역내 도서관은 이제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무인 도서관은 종교단체나 외부 재단이 운영해 그나마 계속 책을 댈 수 있는 곳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분실 때문에 위기에 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서울 석촌호수 옆에 마련된 무인 도서관입니다. 이곳은 송파구청에서 기부된 도서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 규모가 크지 않은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낡은 도서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컬러 학습 대백과라는 제목의 책도 있는데요. 한 권 꺼내서 안에 살펴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 사진들이 보이고요. 맨 뒤에 보니까 이 발간 연도가 무려 1977년입니다. 새 책은 갖다 놓는 대로 사라지고 오래된 책만 남은 겁니다. 당연히 이런 책으로 시민의 발길을 잡기에는 무리입니다. 책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요즘 사람들한테 구비에 당기는 그런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성동구청에서 운영하는 무인 도서관에도 역시 남아있는 책은 온통 어린이 책뿐입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성과를 내고 있는 무인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 열차는 파주와 양평을 잇는 경의중앙선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타는 열차는 하루에 단 3번만 운행하는 독서 바람 열차인데요. 이 말 그대로 열차 안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열차 한켠에 보시면 이렇게 서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한쪽에서는 이 종이책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면 이 전자서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차에서 이렇게 졸지 않고 책이라도 보고 그러니까 좋지. 한 달에 한 번 열차 내에서 북 콘서트도 열립니다. 이곳은 코레일과 함께 파주시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 도서관의 책 분실률이 높지 않은 건 책꽂이가 열차 안에 설치된 데다 관리자도 3번에 한 번꼴로 열차에 탑승하기 때문입니다.
좀 부실이 우려가 됐었는데 생각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가져다 주시는 것도 있고 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는. 오히려 돈을 내고 물건을 사야 하는 무인 판매대의 경우에는 양심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서울 홍제동에 있는 한 무인빵 판매대 앞을 관찰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 3시간여 촬영 시간 동안 돈을 내지 않고 간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각박한 사회 속에서 하나의 서로 흐뭇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인이 없는 책은 슬쩍해도 된다는 무인 도서관의 느슨한 시민의식과는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통 안에는 빵값이 모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양심이 모이지 않으면 무인 도서관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확인하는 텅 빈 도서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네, 지난해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이 의무화되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놀이터가 문을 닫았는데요. 상당수가 그대로 방치되거나 아예 용도가 바뀌면서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특히 서민 주거 지역에서 문제가 더 심합니다. 밀착 카메라 고석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었던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횡한 모습인데요. 놀이터 안전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시설을 모두 철거해버린 겁니다. 놀이터 자리에는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 생각 중에 놀이터는 있으니까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전국의 놀이터는 모두 1,500여 곳. 일부 놀이터는 보수를 거친 뒤 다시 열기도 했지만 여전히 방치돼 있거나 아예 사라져버린 놀이터도 많습니다. 한 아파트 놀이터입니다. 폐쇄된 지 1년쯤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발길이 닿은 지 오래된 듯 바닥은 잡초로 무성하고 놀이기구 역시 칠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놀이터를 고치고 싶어도 딱히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람 경비를 하려고 하면 뭐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건 안 돼요 지금. 고쳐하는 얘기는 뭐 고쳐하는 방법이 없다 이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아파트 보수지원금 형식으로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놀이터에 내가 지원하는 거는 보류된 건 없고, 아파트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그 공사에 대해 가지고 반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어요. 특히 방치된 놀이터 상당수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오래된 소형 아파트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 소형 아파트의 놀이터는 빈약한 시설 탓에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폐쇄된 놀이터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놀이터입니다. 이곳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까지 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시설도 그것도 재밌어요. 어려워가지고 여기가 좀 그래요. 안전점검을 통과한 놀이터도 곳곳이 문제투성입니다. 칠이 벗겨지면서 녹슨 시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쓰레기도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숙인들이 자리를 차지한 놀이터입니다. 잠들어 있는 남성 옆으로 술병이 버려져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놀이터가 그 기능을 잘 못하죠. 이게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저희가 퇴근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술 마시러 가는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 취한 남성이 다가와 횡설수설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좋은 사람은 메타시 이야기해볼게요. 이렇다 보니 정작 아이들은 놀이터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들이 노는 공간이 꼭 놀이터에서 그러면 애들 많을 때는 좀 나쁘고. 전문가들은 놀이터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놀이공간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끼리 경쟁도 하고 원칙도 세우고 저보기도 하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요.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곧 놀이터일 수 있거든요. 학원이다 뭐다 요즘 아이들 참 바쁩니다. 그래도 잠깐이나마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은 분명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밀착 카메라 고석승입니다.
전국에 300개 넘는 노선에서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휴가철을 맞아 각 지자체들은 더 많은 노선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인 모습이긴 한데 정작 관광객들에겐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유를 알아보죠. 밀착 카메라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곳은 서울 광화문 앞입니다. 이곳에서도 서울 시티투어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매표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표를 사고 있습니다. 이 서울 시티투어 버스 코스 가운데 이 도심 고궁 코스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도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덕수궁과 남산 한옥마을을 비롯해 서울 시내 22곳을 돕니다. 표를 한번 사면 하루 종일 어디서든 타고 내릴 수 있는 순환용 버스로 지난 주말 750명이 이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시티투어가 제일 편하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또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요, 애들한테도. 서울 시티투어 버스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관광버스 형태입니다. 안쪽에는 45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좌석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 오디오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외국어로도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It's so clear. Yeah, it's good. 서울 시티투어 버스는 현재 2개의 민간 업체가 각각 서울시가 정한 노선에서 운영 중입니다. 서울 시티투어 버스 정류장 앞입니다. 이 버스에 내렸다가 다시 탈 때는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있는 곳에서 타면 되는데요. 이 버스 정류장 안쪽에 오시면 다음 버스를 언제 탈 수 있는지 이처럼 운행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빼곡한데 이렇게 한글만 적혀 있어서 외국인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예 정류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도착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곳은 서울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시티투어 정류장입니다. 이렇게 작게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버스는 앞으로 약 10분 뒤인 4시 36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시간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저희가 버스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예정 시각보다 약 20분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교통 정체 때문이라고는 해도 운행 시간표와 차이가 큽니다. 원래 3시 출발인데요. 지금 이쪽에 좀 차가 좀 많이 밀려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00개 넘는 노선에서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진행되는 수원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이 서울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가 동행하는 패키지 형태의 시티투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당 11,000원, 3시간 정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시간 동안 7곳의 관광지를 거치다 보니 한 곳에 머무는 시간은 20-30분. 겉핥기 관광이 불가피합니다. 공연만 다 보시게 되면 행궁하는 구경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공연을 한 15분 정도 보시고. 보고서는 좋았는데 좀 길게 좀 체험하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고요. 이러다 보니 수원 시티투어 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7명. 수원시는 지난해엔 1억 800만 원, 올해는 9,200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용객이 부족하면 운영을 안 하기도 합니다. 안산 시티투어 버스는 새 노선 운행 첫날인 지난 토요일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인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오늘은 예약 없었습니다. 이날 경기도 광주의 시티투어 버스도 같은 이유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새롭게 운행하는 서울 시티투어 버스 노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북과 강남을 직통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최초의 노선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용객은 적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선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이 내실화를 통해서 우선 관광객이 찾는 시티투어 버스를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현입니다. 서울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해서 출퇴근 시간에 부담을 줄이는 BRT 간선 급행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억 원대 예산을 들이고도 활용되지 못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치솟는 도심 집값에 피해서 이사를 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높게 솟은 고가차도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차량 통행이 많은 아래쪽과 달리 고가차도 위는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경기도 의정부 장암 고가도로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서 서울 방면 549m 구간을 개통을 했는데요. 뒤쪽을 보시면 이 고가도로 진입로 3개 차로 중에 1개 차로가 이렇게 플라스틱 방호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암 고가교는 서울 도봉산역과 의정부 민락 2지구를 잇는 간선급행버스 BRT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습니다. 수도권 외곽 신도시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 편의를 위한 간선급행버스 노선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94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미끄럼 사고 위험을 이유로 임시 폐쇄가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째 애물단지 신세가 됐습니다. 폐쇄된 고가차로 1km 전부터 도로에 차단봉이 설치되면서 속도를 급하게 줄이고 끼어들다 보니 접촉사고도 잦습니다. 개통을 안 할 거면 왜 만들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사고가 더 많이 나요. 1차선에서 확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 그 자리에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진입로 쪽 차로가 막히면서 서울로 가는 길목은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지체와 서행이 반복됩니다. 간선 급행버스 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빨라지게 된다는 소식에 이사를 결심했던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저희 이사 올 때는 개통 예정이라고 얘기를 듣고 이사를 왔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속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대중교통 이용에 지쳐 자동차를 구입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승용차가 아니면 15분은 어림도 없고요. 40분, 50분, 출퇴근 시간이면 1시간까지도 걸리거든요. 이것만 믿고 입주를 했다가 완전히 낭패를 보고 땡빛을 내서 경차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간선 급행버스 정류장 시설물 곳곳은 페인트가 벗겨졌고 의자엔 먼지가 수북합니다. 3년 전 지어진 간선 급행버스 정류장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잡초와 함께 각종 생활용 쓰레기가 이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승강기 앞쪽을 한번 보실까요? 승강기는 당연히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 비닐도 채 벗겨지지 않은 새 승강기지만 출입구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시커멓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신도시 입주율이 예상보다 낮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버스 노선 설치를 운수업체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위너 들어와요. 네, 많이 더 있어요. 그렇죠. 운수업체들이 이제 버스를 준비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개통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기관은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일반 차량 고가차도 통행도 사고 위험성이 높아 어렵다고 말합니다. 3개월간 임시로 타서 다녔었거든요. 문제는 서울 쪽으로 가는 차들이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가 곡선도로고 위에가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많이 난 거예요. 민간 운수업체들이 수익성 문제를 이유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90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된 간선 급행버스 도로 옆에선 오늘도 긴 퇴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문연 지 1년도 안 돼 부도가 나면서 유지 관리가 전혀 안 된 백화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데요. 20년 넘게 안전점검 한 번 받지 않고 대형 화재 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시한폭탄으로 변한 백화점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홍광균 기자입니다. 깨진 창문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만 남았고 외타일 수십 개가 떨어졌고 머리 위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곳곳에 붙은 이 건물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백화점입니다. 버스 정류장과 재래시장이 붙어 있어 유동인구도 많지만 개점 8개월 만에 부도가 나면서 그대로 방치된 유리와 타일이 차량 위로 떠져 파손된 일만 여러 차례인데 건물 내부도 오랫동안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백화점이 문을 연 19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층당 약 600제곱미터, 200평 규모의 큰 매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부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한동안은 체육관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이 공간에도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한때 백화점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창문이 없다는 점과 두 번째는 시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화재 대피소로 지정된 이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안전 점검이 이뤄진 건 1995년입니다.
여성 전용 목욕탕과 고시원, 침구류 가게 등이 아직 문을 연 상태라 작은 화재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백화점 건물의 6층 입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매트와 베개 그리고 이불이 있는데요. 이곳 상인들은 아무래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머물고 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어서 악취도 굉장히 심하고 이곳에는 전기장판도 있어서 화재 위험까지 있지만 이 공간 안에는 소화기도 없고요. 이 천장에 있는 화재 감지 센서도 전기가 끊어진 탓에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이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화재를 진압하는 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문제는 상가 분양 업체가 자취를 감추고 각 점포 소유자들도 연락이 끊기면서 관리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보다 못한 입주 상인이 자비로 건물 바깥에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구청이 민원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인데 이게 다치잖아요. 유리가 저도 여기 있는데 유리가 확 떨어져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철거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법이 아니다. 대안이 없어요. 무조건 철거해라 그러더라고요. 지자체가 뒤늦게 펜스를 설치했지만 그마저도 도로 쪽으로만 낸 상황입니다. 건물이 사유지인 만큼 내부의 화재 예방이나 입구 쪽 통행 안전까지는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리 주체가 없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사유자산에다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재능 기부를 받아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지 않도록 그 조치를 했고. 제가 들고 있는 건 이곳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벽에서 떨어져 나온 타일 조각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방치돼서 시민들을 위협할 동안 지자체는 뾰족한 대책은커녕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요.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려는 듯한 행정이 여기저기서 반복될 동안 시민들의 안전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거실에서 커다란 분묘가 보인다면 어떨까요? 후손에겐 애틋한 장소지만 주민들에겐 기피시설인 공동묘지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분묘도 늘고 있다는데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50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 거실에선 기대하지 않았던 전망이 펼쳐집니다. 문을 열고 테라스 밖으로 나가면 분묘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분묘까지 약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7년 신도시가 건설되며 이 일대에 있던 분묘 130여 기 대부분이 이장됐습니다. 그런데 종중 측의 반대로 분묘 7기는 이전하지 않아 아파트 단지 속 공동묘지가 된 겁니다. 전설의 고향 보는 기분으로 살아야 될 것 같다. 심지어 운동기구도 분묘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묘지 이장이 활발하게 논의될 당시 수원시가 해당 분묘를 향토 유적으로 지정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꼬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종중 측에 지급한 분묘 이전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한 상태입니다. 한 500년 동안 고향을 내주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 상추 유적 해갖고 그것만 보존시킨 건데 그것까지 판내라고 그러면은 도심 속 공동묘지와의 불편한 동거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저녁 때 가끔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올 때도 거긴 안 갔어. 혼자 간 적은 없어요. 무서워서요. 날이 밝고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입구에서 찻길 하나만 건너면 사설 법인묘지 입구와 이어집니다. 1만여 기 묘가 있는 곳인데 바로 앞 학교에서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묘지가 들어선 지 30년이 지난 후인 2001년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생겨났습니다. 묘지 외관을 바꿔보려 해도 10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분묘가 전체의 30%에 달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주소랑 뭐 그런 게 옛날 주소로 다 돼 있고 찾으고 해도 거기서도 한 10% 5%도 못 찾습니다. 지자체나 사설 기관 등 묘지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공동 묘지의 경우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왕복 5차로 바로 옆에
묘지 100여 개가 있습니다. 일부는 후손이 관리하고 있지만 주인을 알 수 없는 버려진 묘가 대부분입니다. 비석 주변에는 메마른 나뭇가지가 어수선하게 엉클어져 이렇게 수풀을 이루고 있습니다. 봉분마저 내려앉아 어디까지가 묘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곳 바로 옆에는 상당 기간 관리를 하지 않은 걸로 추정되는 분묘도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아무리 주인 없는 분묘라고 해도 현행법상 묘를 함부로 이장하거나 정비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 년간 묘지 관리비를 체납하거나 주인을 알 수 없는 분묘가 늘고 있지만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 이상 관리 안 된 거는 빨리 다 무형분묘로 처리하도록 법적 규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분묘는 2,100만여 기, 전국 주거 면적의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주인 없이 방치된 집단 묘지를 정비해 도시 숲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가며 묘지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변하는 추세다 보니 갈등 또한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묘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윤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발표하자. 네, 바퀴보다 차라리 두 발이 빠르다는 곳이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인구가 10배 늘어난 서울 강남 보금자리 지구입니다. 도로는 언제나 꽉꽉 막혀 있고 주차할 곳은 눈 씻고 봐도 찾기 어렵습니다.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불편과 혼란은 수만 명 주민들 몫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세곡동 자곡사거리에 시내로 들어가려는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수서역과 세곡동 사거리를 잇는 밤구계로 3.3km 구간에서 매일 아침 벌어지는 출근길 모습입니다. 네, 많이 막혀요. 저기서 여기 오는데 보통 한 30분, 5분, 10분이면 오는 것을 갖다가. 버스를 타는 것보다 걷는 게 더 빠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이면 수서역, 세곡동 사거리에서 수서까지 아니면 그때는 1시간씩 걸려요. 서울 강남 보금자리 지구 입주민은 2009년 5천여 명에서 지난해 5만여 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지만 교통 개선 방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각각 개발에 나섰는데 인구 기준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광역교통 개선책을 세우지 않은 탓입니다. 세곡동 주택가 인근 도로변입니다. 이 담벼락을 따라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 고깔이 줄지어 서 있고요. 맞은편을 보실까요? 이 도로변을 따라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대형 화분 10여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직접 옮겨보려면 이 성인 남성이 들기에도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5만 명 가까이 사는 미니 신도시지만 공영주차장 하나 없어 주민들과 상인들은 하루하루 주차와의 전쟁에 시달립니다. 반찬 1, 2만 원 사러 왔다가 또 뭐 상가마다 택시 누가 오겠습니까? 불안해서. 보도블록 위는 주차된 차들이 차지했고 가게들은 주차 단속에 대비하라는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단속된 거 니네가 내라 그러고 집어던지고 가고 그럴 때 진짜 속 터져요. 그냥 두고 가버리니까. 손님도 단속 걱정에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저희 단골 손님들도 차달 데가 없어서 여러 바퀴 돌고 다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적발된 주정차 단속 건수도 2014년 5,100여 건에서 지난해 12,000여 건으로 2년 만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차량 이동하십시오. 안녕합니다. 이동하세요. 강남 보금자리 지구에서만 하루 300건, 강남구 전체의 30%가 넘는 주차 단속 요청이 접수됩니다. 세곡지구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 중에서.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은데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제 항의성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인 곳은 흉물스럽게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주차장 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그러니까 안에는 그대로 쓰레기나 경작물이 방치된 채로 놓여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 차량도 차를 세운 지 10분 만에 가트류부가 대상이 됐습니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주차장 부지 4곳의 면적은 약 5,900제곱미터. 주차장으로 만들면 3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 소유자나 사업자에게 계속 주차장을 조성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지금 주변에 어떤 개발 여건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빗나간 수요 예측과 안이한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건 수만 명의 보금자리지구 주민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도 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당국과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지난 9월 완공된 고척 스카이돔 구장이 오는 4일 정식 개장합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설계 당시부터 지적된 교통 혼잡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날 객석은 최대 수용 인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빛 유선형의 고척 스카이돔이 주변을 압도합니다. 공사 기간만 6년, 당초 예산의 2배가 넘는 2,400억 원이 투입된 한국 최초의 돔 야구장입니다. 최대 수용 인원이 2만 2천 명에 달합니다. 경기장 바로 옆에는 학생 770여 명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바로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구장 주변에는 어떤 건물이 있는지 한번 차를 타고 돌아보겠습니다. 건너편에는 대학교가 있고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돔구장 옆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나란히 들어서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활성화되는 거 부분은 좋은데 교통체증이 있을 것 같아서 도로는 확장이 되지 않고 동경기장만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정체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돔구장 주변은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가 교차하고 있는데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낮 시간이지만 이미 고척교 아래는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열악한 주차시설도 문제로 꼽힙니다. 이곳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경기장에 최대 2만 2천 명까지 몰릴 수 있는데요. 실제 관람객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220면에 그칩니다. 목동구장 주차장 1,100여 면, 잠실구장 1,400여 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이용은 어떨지 들여다봤습니다. 916 1번 출구로 나와 경기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니까요. 종합 안내판이 있네요. 지도를 살펴봤는데 근데 어디에도 경기장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주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을 보니까요. 고척 스카이돔을 가리키는 안내판이 하나 있네요.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660m가량 걸어가면 경기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안내판이 가리키는 화살표를 따라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좁은 보행도로를 따라 지하철 출구에서 돔구장 입구까지 빠른 걸음으로 15분가량 걸렸습니다. 안내판이 부족해 초행길인 관람객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지금 나와서 지금 아까 저쪽 막 계단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저쪽 저 건너편에 타는 쪽으로 갔어요. 이게 나와서 어디로 갈 수 있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돔구장에서 열린 K-팝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밖으로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구장 앞 인도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들은 신호를 어기는 보행자를 막기에 급급합니다. 같은 시각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은 귀가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날 돔구장을 찾은 인원은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인 12,000여 명에 불과했지만 곳곳에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주차난부터 교통 혼잡까지 돔구장 설계 당시부터 지적된 문제들이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행거리를 줄일 수 있는 지하철역 9일역 서축 출구 신설을 위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민영 주차장들과 지금 협의를 거의 마쳤고요. 고척 스카이돔이 오는 4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돔구장 시대가 열렸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윤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평소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왔던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대중교통 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환승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밀착 카메라가 환승시간이 길어도 너무 길다 싶은 역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니 애초 설계부터 시민 편익보단 운영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DMC역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시청자 한 분께서 제보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기 때문인데요. 이 역처럼 환승 구간이 긴 역을 이용할 때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의문점을 남기셨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경의선을 갈아타 보겠습니다. 한층 올라가 개찰구를 통과하고 무빙워크를 타고 한참을 내려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니 또다시 계단이 나옵니다. 이후에도 6호선 승강장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2번 더 타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공항철도에서 경의선 승강장까지 10분 7초가 걸렸습니다. 얼만큼 더 가야 되냐고 난감한 거예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쪽을 안 왔을 텐데 잘못 걸렸다 이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은 6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환승 역사입니다. 2000년 들어선 지하철 6호선을 중심으로 2009년 경의선과 2010년 공항철도가 잇따라 개통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들어섰지만 서로 간의 환승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환승 편의라는 것이 이 편익에는 잘 안 잡혀요. 환승 편의가 좋다고 요금을 더 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도외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1호선 종로 3가역 인천행 열차를 탈 수 있는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5호선에서 1호선을 갈아타는데 총 6분 23초가 걸렸습니다. 보다 편리한 환승을 위해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지만 작동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승객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 이렇게 무빙워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시간과 공휴일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내판도 부족해 시민들은 역 안에서 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가. 여기인데 여기 내려가야 돼.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3호선. 여기서부터요. 아니 헷갈리지. 아니 저걸로 해놓으니까 우리 헷갈리지. 그 글씨만 보니까. 시설 운영만 고려해 시민 편의는 외면한 환승 역사도 있습니다. 경전철과 지하철 1호선을 탈 수 있는 회룡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기존 출입구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면 2분이면 지하철 승강장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층까지 올라간 뒤 승강장이 있는 1층까지 내려와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코레일과 지자체는 이곳에 240억 원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환승 통로에는 가게와 편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기존 1호선 통행자들도 경전철 환승 통로를 이용하도록 돼 있어 승객 편의보다는 이익 추구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기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시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평균 1.3회 환승을 합니다. 전체 지하철 이용 시간 58분 가운데 14분이 환승하는 데 소요됩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대중교통 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환승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